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무척 날씨가 추워졌어요. 제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요즘 학교에 아이들이 감기가 많이 걸려서 오더라고요.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온도를 높여서 지내라고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길 바랄게요. 오늘은 제게 일어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진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사실 제게 일어난 사연들은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직업 특성상 이걸 동료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워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셨나요? 사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사연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처음 보는 사람이나 얕게 아는 지인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걱정 없이 자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속내를 알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정도랍니다. 저는 위로 오빠 한 명이 있는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시장 안에서 생선가게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딸이고 또 막내라서 아주 예뻐하셨어요. 우리 오빠도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니까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빠와 싸운 기억 자체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죠? 하지만 그건 전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의 진짜 실체는 바로 조폭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빠의 형제들, 그러니까 제게 큰아빠들이 조폭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그나마 정식으로 조직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죄다 주먹을 쓰는 삼촌들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런 아빠와 결혼할 수 없다고 결혼 거절만 10번을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본인 가족들과 절연하겠다고 각서를 쓰자 결혼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각서를 썼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아빠의 논리를 엄마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빠와 오빠의 손을 잡고 엄마 없이 친가에 가고는 했습니다. 엄마는 도저히 그 조폭들을 볼 자신이 없다고 아빠가 친가에 갈 때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오빠와 저를 데리고 가는 것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우리를 데리고 친가에 갔는데 사실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큰아빠들이 저랑 오빠를 보면 두둑하게 용돈을 주셨거든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 아빠는 여유롭게 살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 남매를 데리고 친가에 갔던 거였습니다. 엄마는 오빠와 제가 조폭인 큰아빠와 사촌 오빠들을 보면서 물들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 의아하게도 엄마와 아빠는 이런 친가 문제만 빼면 사이가 좋으셨답니다. 엄마는 오빠와 제게 매일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된다고 거의 세뇌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원래 성향 자체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 애초에 그런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돌아다닌 것도 싫어서 몰래 교실에서 책을 읽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오빠였어요. 오빠는 사촌 오빠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양아치 행동을 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오빠를 보면서 엄마와 아빠는 참 많이 싸우고는 했어요. 엄마는 오빠가 저렇게 된 이유는 다 아빠 때문이라고 원망하셨습니다. 아빠도 오빠에게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오빠는 듣지 않았어요. 한번 나쁜 길로 빠진 오빠를 되돌리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가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급하게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워낙 내성적이고 조용한 저라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교무실에 갔어요. 제가 도착하자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으니 당장 병원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세상이 멈춘 기분이 들었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아빠가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고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라고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는 시장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큰 화물차랑 부딪혔는데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의사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엉엉 울면서 엄마와 작별 인사를 했는데 엄마가 힘겹게 아빠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우리 딸은 제발 나쁜 길로 안 빠지도록 당신이 책임져. 우리 선영이는 시댁에 데려가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당신 정신 차리고 건실하게 살아. 응? 내가 하늘에서 다 지켜볼 거야. 나랑 약속해. 알겠어, 여보. 나만 믿어. 내가 어떻게든 선영이는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준영이도 정신 차리라고 할게. 여보, 먼저 가서 나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그동안 나랑 사느라 고생했어. 엄마는 힘겹게 아빠에게 저를 친가에 데려가지 말라고 말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오빠는 소식을 늦게 들어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 나타난 오빠는 아빠를 따로 불러 울며 뭐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장례식이 끝난 후로는 오빠를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를 보려면 아빠를 통해 말해야 볼 수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로 저를 진짜 친가에 데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고아라서 외가 친척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족이라고는 아빠가 유일하고 전부였어요. 우리 아빠는 원래도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었는데 엄마가 죽고 나서는 더욱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오빠는 집을 나가 생활해서 아빠와 둘이 살았는데 살림에 서툴렀던 아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교복을 빨아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성적인 성격이 더 내성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사람들하고 말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혼자 많이 울기도 했어요. 아빠는 혼자 생선을 팔며 저를 키우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엄마의 소원을 생각했어요. 엄마는 늘 제가 선생님이 되길 원하셨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도 멀쩡히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을 만나는 것을 원했어요. 죽은 엄마의 소원이기도 했고 또 스스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며 없는 형편의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대에 입학하자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어요. 대학 시절을 거치고 임용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된 저는 은행원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오빠는 제 결혼식에는 나타나서 사진을 찍고 갔어요. 워낙 몇 년에 한 번 보는 오빠라 어색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보고 잘 살라고 하며 축의금을 두둑하게 주었어요. 오빠와 어쩌다 이렇게 멀어진 건지 슬펐습니다. 누가 봐도 멀쩡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참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결혼식장에는 친척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일부러 부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시댁에서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엄마가 없고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싫어했습니다. 시댁도 특출나게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는데 제가 더 가난하니까 싫었나 봐요. 그나마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시아버지가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왜 너희 집은 친척이 한 명도 없니? 오빠라는 사람도 상견례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딱 결혼식만 보고 가고 희한하네. 무언가 숨기는 거는 아니지?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사정이 있어서 친척들과 왕래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는 가족의 아빠 한 명이 전부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아니랄까봐 시어머니까지 가르치려고 드네. 아 그래. 잘난 며느리 말씀이 다 맞아요. 아휴,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아, 너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니? 우리 시어머니는 비꼬는 솜씨를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나름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믿고 결혼했더니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댁과의 마찰은 남편의 늦둥이 시동생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늦둥이 도련님의 과외를 부탁했어요.
도련님은 제가 결혼했을 때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성적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공교육 교사고 또 초등 전문이라 중학교 공부를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굳이 주말에 시간을 내어 시댁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더니 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가정주부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이 불편했습니다. 친정 아빠는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서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와 유대감이 깊었던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제 불행을 알려도 아빠에게는 말하기 싫었거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라 믿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면 일부러 도련님과 저를 한 방에 있게 했어요. 성적이 너무 낮으니 선생님인 제가 도련님의 공부를 봐주라고 하셨죠. 아무리 난감하다고 표현해도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도련님이 제 말을 잘 들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한창 사춘기 때라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핸드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이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진 적이 있어요. 제가 교사라서 방학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데 방학이 시작되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도련님이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어쩐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련님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상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 방학이니까 집에서 심심하잖아. 우리 승민이 방학 동안 옆에서 공부 좀 봐주라. 나랑 남편은 시골에 내려갈 거라 집에 없거든. 애가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없잖니. 가족이 좋다는 게 뭐겠어? 내가 아들한테는 잘 말할게. 네? 어머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이렇게 도련님을 보내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어머니! 끊으셨네. 시어머니는 제가 당황스럽다고 말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일하는 중이라고 연락을 받지도 않더라고요. 일단 우리 집에 온 도련님을 그래도 거실에 들이고 간식을 주었습니다. 혼자 안방에서 머리를 식히려고 하는데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어요. 도련님은 형의 집에 왔다고 혼자 신이 나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집이 시댁보다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마침 방이 하나 남는 게 있어서 그 방을 도련님의 방으로 정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이건 아니라고 했더니 남편은 본인 동생을 거절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도 당황스럽지만 이미 온 동생을 어떻게 내쫓냐고 오히려 제게 뭐라 했습니다. 저는 내쫓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당황스러우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했을 뿐이었거든요. 남편은 어차피 평일에 출근하니까 괜찮았지만 저는 친하지도 않은 학생인 도련님과 집에 같이 있어야 했어요. 도련님은 학원에 다녀서 그 시간만이 오로지 제게 주어진 쉬는 시간이었죠. 시부모님이 도련님의 학원비는 내주었지만 식비나 다른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활비도 많이 들었어요. 도련님이 학생이라 먹는 양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남편과 제가 먹는 양의 2배를 먹어서 너무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동생이 잘 먹는다고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얼떨결에 도련님의 빨래도 하고 뒤치다꺼리라 하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다 도중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아빠를 보러 제가 시간을 내어 친정에 가던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련님의 밥과 간식을 만들고 저는 외출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도련님에게 그냥 식탁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설명도 한 상태였어요. 그날은 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랑 오랜만에 둘이 맛있는 외식도 하고 엄마를 보러 가려고 했거든요. 낙골당이 친정에서 가까워서 가게로 약속한 상태였죠. 아빠도 그날은 가게를 쉰다고 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나갔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아빠랑 고기도 먹고 엄마를 보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출근한 날이면 남편에게 먼저 연락 오는 날이 손에 꼽거든요. 남편은 먼저 제게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않은 편이에요. 저는 무슨 일인가 생각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게 되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내 동생 혼자 집에 두고 어딜 간 거야?
집에 불났다고 경비실에서 전화 왔어. 나 급하게 집에 가고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와. 당신은 내 동생이 집에 있는 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그래? 우리 부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아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아빠에게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빠는 본인이 혼자 가도 되니까 제게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를 보러 가고 싶었는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아파트 정문에서 봐도 연기가 가득한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불이 아주 크게 난 상태더라고요. 아파트 동 앞에 도착하니 구급차와 소방차가 온 상태였습니다. 도련님은 이미 병원으로 간 상태였고 위층과 아래층 이웃들이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그냥 식탁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도련님이 혼자 계란 프라이를 하려다가 불이 크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의 피해도 심각했지만 이웃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화가 난 상태로 있더라고요. 다행히 도련님은 생명의 위협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도련님을 일부러 놔두고 나갔다고 화를 냈어요. 저는 순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우리 반 학생들도 계란 프라이를 하다가 불을 낸 경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인 도련님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다고 하니 황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엄마를 보러 갔다고 설명하니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이윽고 시부모님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지금 우리 막내를 죽이려고 환장했지? 우리 아들을 집에서 보내는 게 싫었으면 말을 하지. 아유, 이렇게 병원에 실려오게 만들어? 이러다 내 새끼 죽으면 책임질 거야, 어? 미쳤어? 미쳤냐고?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제가 일부러 도련님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도련님이 이렇게 불을 낼 줄은 몰랐어요. 아파요. 제발 놔주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절대 놓지 않고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어찌나 힘이 센지 남편이 떼어놓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서운하다고 하다 본인 엄마가 제 머리채를 잡으니까 놀라서 제 편을 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뒷짐을 지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간호사와 의사까지 달려들어 겨우 시어머니를 떼어내었어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운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울자 뭘 잘했다고 우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도련님은 태어나게 별로 다친 것도 없어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다 뜯긴 채로 응급실 바닥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를 달래는 남편도 꼴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기 싫으면 도련님을 당장 내쫓으라고 했고 도련님은 실제로 퇴원하고 바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뒤로 충격에 집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연락을 안 받자 시어머니는 문자로 왜 연락을 안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머리채를 뜯겼는데 어떻게 전화할 마음이 있겠어요. 남편은 제게 계속해서 본인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어디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나마 시간이 흐르고 계약하니까 마음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행사가 있을 때 남편만 혼자 보냈어요. 처음에 남편은 그런 저를 다 이해한다고 혼자 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슬슬 저도 같이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고 가족인데 언제까지 얼굴을 안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만약 먼저 사과하면 시댁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그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잘 말했을 거라고 혼자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로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전화를 받네? 아주 네가 상전이야. 어른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니? 너는 선생님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너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니? 어머니,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사과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피해자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사과가 아니고 오히려 제게 비꼬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고 더욱 시댁에 갈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많이 괴로워하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제 고집도 절대 꺾일 생각이 없었어요. 한편 친정아빠는 제가 명절에도 시댁에 간다는 말이 없으니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시댁에서 예쁨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아빠에게 애써 잘 지내는 척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남편은 급기야 시어머니랑 저를 한자리에 불러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갈등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는 것이 오히려 남편을 도와주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진 저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니 속상했거든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이유는 바로 제가 임신했기 때문이랍니다. 결혼하고 바로 임신 계획에 있던 남편과 저는 시도를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었어요. 워낙 자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컸던 우리 부부는 아무리 해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슬펐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도 하고 인공수정과 더불어 시험관 수술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을 내야 했는데 워낙 바쁜 남편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제가 워낙 시댁 때문에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아이는 나중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생기지 않으니까 포기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포기하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했어요. 우리 친정아빠도 아이 소식을 듣더니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하고 시어머니와 저는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기분이 좋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게 사과하라고 강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게 사과하지 않으면 아이를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래도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자리에 모여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었고 진심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들었으니 저도 다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선물처럼 다가온 아이를 태교하는데 저는 입덧이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수업하다 중간에 달려나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견디지 못해 휴직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이런 제 상태를 듣더니 몸에 좋다는 음식을 전국에서 수소문해서 들고 왔습니다. 딸이라고 모든 일을 뒤로하고 제 상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빠를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저를 얼마나 챙겨주었을까 생각하니 속상했어요. 아빠의 지극정성으로 저는 무사히 태교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는데 저는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아빠도 남편도 딸이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또 역시 시어머니였어요. 시아버지도 손녀딸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용돈을 두둑하게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고 굳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과 도련님이 둘 다 남자라서 아들이 있다는 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게 둘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딸이 좋다고 해도 아들이 최고야. 그러니까 둘째 계획도 얼른 세워서 아들을 낳도록 해라. 나는 한 번에 성공했는데, 너는 아니네.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정성을 알고 아들을 내려줄 거야. 남편하고 저는 이미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합의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딸이 딸이라서 좋아요.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도 다 귀가 있어서 듣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대꾸가 심하다고 매번 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도 아는 속담인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잖아요. 저도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절대 어른한테 대드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런 저를 사납게 말하도록 하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한편 아이를 낳고 저는 오빠와 연락이 닿았어요. 아빠가 오빠에게 말했는지 오빠는 우리 집으로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남편을 보는 것은 불편하다길래 남편이 출근했을 때 잠깐 집에 와서 아기랑 저를 보고 갔어요. 오빠는 여전히 깡패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가 이제 밉지 않았어요. 그냥 몸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었죠. 오빠는 저를 보러 와서 또 돈을 두둑하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비상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아이를 낳고 남편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발생했어요. 바로 남편이 제게 충격적인 소리를 하면서 그 사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은행을 다니던 은행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은행을 그만두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게 미리 이런 방구도 없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는 말에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퇴직금으로 자기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의류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배신감도 들고 앞이 막막했습니다. 아이를 키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육아휴직을 끝내고 일하고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퇴사했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미리 저랑 상의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제가 반응이 안 좋은데도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있다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 그걸 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달라고 했죠. 남편은 사업한다고 하더니 밖에서 술을 그렇게 마시고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은행에 다닐 때는 퇴근하고 바로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왔거든요. 그런데 퇴사하니까 육아는 오로지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온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초등교사라서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를 돌볼 여유는 있었는데 남편의 도움이 없이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신생아일 때는 육아에 적극적이었는데 자라면서 점점 무감심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속상한 마음에 제가 불만을 표현하면 안 그래도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한데 제가 뭐라고 하면 더 속상하다고 본인이 더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은 의류에 관심이 많다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미 그런 시장은 활발해서 진입 장벽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신만만한 남편을 보고 믿어주려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대문도 다니고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제게도 옷을 봐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하던가 종일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퇴직금을 다 날리더니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제가 버는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살면서 대출까지 갚아야 했어요. 공무원이라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속이 갑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우리 딸을 시키고 애 밥을 먹여야 할 거 아니야. 왜 내가 출근할 때랑 퇴근하고 왔을 때랑 집안 꼴이 똑같아? 당신 지금 벌어오는 돈도 없잖아. 오히려 빚만 점점 생기는데 어떡해. 아니 너는 나만 보면 그런 말밖에 할 말이 없냐? 내가 일부러 돈 안 벌어? 안 그래도 속상한데 너까지 왜 그래? 다른 내 친구들 아내들은 남편한테 힘내라고 도시락도 사준다고 하더라. 네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다냐? 남편과 저는 이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기 앞에서 싸우기 싫었는데 남편의 행동을 보면 저는 속이 갑갑해서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사고를 또 쳤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상태라 잘 찾아가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만약 시댁을 갈 상황이 생기면 남편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가고는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딸도 보여주기 싫었는데 시아버지가 우리 딸을 예뻐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튼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 다녀오더니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로 도련님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도련님의 대학 등록금이 부담된다고 한 학기만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 부탁을 하는 시부모님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더 속이 터지는 것은 바로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에 온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없던 상태였고 빚까지 만들었는데 여기다 또 빚을 만들게 생겨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도련님 대학 등록금까지 줄 돈이 없다고 하자 남편은 자기가 그러면 시댁의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제게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빚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고 본인도 한 달이 지나도록 돈이 안 생기면 바로 다시 취업하겠다고 각서도 썼습니다. 애처롭게 비는 남편을 보고 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우리 오빠가 준 비상금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하필 도련님의 대학은 사립대학교라 등록금이 매우 비싸더라고요. 오빠가 준 비상금에 제 월급을 보태어 도련님 대학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남편은 이때 고맙다고 제게 엉엉 울며 말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제게 또 잘하고 육아에도 열심히 참여하길래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했던 마음도 잠시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취업하겠다고 약속한 남편이 취업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 집으로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도 남편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일단 생긴 빚이라도 갚으려고 남편에게 시댁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어도 시댁에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제 월급은 한정적이고 자꾸 빚쟁이들이 집에 오니까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댁에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과 저는 틀어지게 되었어요. 왜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냐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다 생각이 있는데 당신은 그 조금을 못 참아? 우리 아버지 알고 난리가 났어. 엄마는 충격받아서 쓰러졌다고. 그러면 어떡해. 시부모님은 우리 사정 절대 모르고 있잖아. 또 도련님 등록금 내달라고 했다며.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걸 모르니까 저러는 거잖아. 나라고 말하고 싶었겠어? 그래도 아버님이 도와준다고 하잖아. 제발 그만해. 나도 답답하다고. 내가 어떻게든 돈 벌 테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을 말했냐고. 당신은 내 말이 장난이야? 어? 지금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께 말했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후회도 없었고 만약 시아버지가 적금을 깨서 빚을 갚지 않았다면 또 시부모님이 돈을 요구할 것이 뻔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충분히 적금을 깨면 도련님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데도 우리 부부에게 요구했거든요. 우리 상황을 몰라서 저러는 것을 아니까 저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불려가서 다시 취업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는 말도 듣고 왔어요. 시아버지가 한번 돌아서면 강경하기 때문에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취업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원하는 조건이 너무 많았거든요. 집에서 가까워야 하고 또 복지도 좋아야 하고 돈도 많이 줘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은행을 퇴사하고 쉬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죽어도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는 저는 너무 속이 답답했고 또 부부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받은 비상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남편은 숨겨놓은 돈이 없냐고 따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기를 낳고 오빠를 본 이후로 다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비상금이 없었습니다.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있는 사실을 말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제가 숨기는 돈이 있다고 하길래 남편을 데리고 은행에 가서 잔고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금으로 숨겼을 거라 해서 장롱을 다 뒤지고 침대 밑까지 들어서 뒤지게 했어요. 아무리 비상금이 더 없다고 말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월급을 일부러 깎아서 집에 가져오는 거라고 믿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월급 명세서를 뽑는데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던 사이 사건이 하나 크게 터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친정아빠는 제가 결혼하고도 계속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상태였어요. 가게가 큰 편은 아니라 수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면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꼭 용돈을 주고는 했습니다.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자 아빠는 돈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틈만 나면 돈을 요구하는 시댁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아무튼 30년 넘는 생선 장사를 하던 아빠는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매일 생선을 손질하니까 어깨랑 팔목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라고 해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아깝고 일을 나가야 돈을 번다고 하루도 쉬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아빠가 너무 걱정되어서 건강검진을 억지로 받게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예약해서 가라고 하면 안 가는 게 뻔해서 제가 직접 예약까지 하고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금 충격적인 소리를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아직 초기고 일기라서 종양만 제거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암이라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저는 그래도 수술하면 괜찮다는 말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바로 입원했고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고 해도 아빠가 수술한다고 하니까 저는 마음이 심란했어요. 마침 그때가 제 방학 기간이라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빠 간호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음 날에 남편과 아이와 함께 셋이 아빠의 병문안을 가기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남편은 제게 비상금이 없냐고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상금이 전혀 없고 시댁에 줄 돈도 없으니 빨리 남편에게 취직이나 하라고 했죠. 남편과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지면서 저는 실제로 이혼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이미 떨어질 정도 없었고 남편도 갈수록 정이 떨어졌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아빠의 병문안을 가는 도중에도 남편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이유는 은행을 다니는 능력이 있는 남자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내놓으라는 말밖에 안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났던 상태였습니다. 아빠의 병실 앞에 도착했는데도 남편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순간 너무 욱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돈 없다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돈돈 거릴 거면 당신이 나가서 취업해서 돈을 벌어. 내가 저금통도 아니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나와? 우리 지금 당장 생활비도 부족해. 당신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해. 아니면 동생한테 가서 등록금 줬던 거 내놓으라고 하던가. 남편에게 쏘아붙인 저는 그대로 문을 열고 아빠를 보러 들어갔어요. 아빠는 누워있다 제가 딸하고 들어가자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 말하고 들어오자 본인도 뒤따라서 들어왔어요. 혼자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는데 남편은 대답도 건성으로 했어요. 우리 딸이 오히려 더 어른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남편이 집에 갔으면 싶었어요. 아빠의 눈치도 보이고 저는 얼른 일어나서 아빠에게 줄 돈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 50만 원이었어요. 아빠가 병원비를 본인이 다 내는 것을 아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원했습니다. 제가 봉투를 꺼내자 남편은 눈을 아주 크게 뜨더라고요. 아빠는 한사코 거절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혼자 키우느라 평생 고생한 아빠에게 이 정도 돈은 주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500만 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현실이 슬플 지경이었죠.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는 아빠의 손에 억지로 봉투를 주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에 있던 봉투를 가져가더니 액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도 남편은 묵묵히 액수를 세고 50만 원을 확인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놔. 그거 내가 우리 아빠 주려고 준 돈이잖아. 왜 당신이 그걸 세고 앉아 있어? 내놔. 안 내놔? 야, 내놓으라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놀라서 그런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게 주지 않고 봉투를 본인 주머니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봉투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아빠가 놀라서 우리를 말리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손을 들어서 그대로 제 얼굴을 내리쳤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맞은 뺨을 감싸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말리다가 침묵을 유지했어요. 저는 우리 아빠 앞에서 뺨을 맞으니 갑자기 서러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아빠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또 우리 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딸은 놀라서 엉엉 울면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년아, 우리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미쳤어? 나한테 돈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50만 원? 이거 내 거야, 알겠어? 나한테는 비상금도 없다고 난리치더니 돈 있었네. 있으면서 왜 없다고 해? 미쳤어? 어? 죽을래? 남편은 제 뺨을 때리더니 저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도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서러웠어요. 순간 아빠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몸에 꽂은 링거를 빼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런 아빠를 말렸어요. 우리 아빠가 수술하고 내일 퇴원인데 이러다 잘못되면 저는 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에게 괜찮다고 하고 남편을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복도에서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말렸습니다. 남편에게 제발 꺼지라고 엉엉 울며 그 돈을 가지라고 했어요. 남편은 돈이 생기자 신이 나서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순간 피가 식는 기분이 들면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를 애지중지 아끼는 아빠 앞에서 뺨을 맞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본인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우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딸도 제가 우니까 울고 셋이 한동안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가기 전에 아빠에게 이혼할 거라고 말했어요. 도저히 저런 남편과 남은 제 인생을 살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 딸에게도 저런 아빠는 없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서러웠던 일을 다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말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빠는 제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빠의 퇴원을 도우러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의 병실로 들어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순간 잘못 들어간 줄 착각하고 다시 문을 닫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병실 앞에 이름표를 봐도 우리 아빠 병실이 맞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거기가 우리 아빠 병실이라고 제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집에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의 병실 안에는 한눈에 봐도 위협적으로 보이는 깡패들이 가득했거든요. 흡사 예전에 아빠 손을 잡고 갔던 큰아빠들 같았습니다. 자세히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큰아빠들과 사촌 오빠들이 맞았어요. 제게 반갑다고 태연하게 인사하는 가족들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친오빠까지 있더라고요. 딸, 나는 우리 딸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줄은 전혀 몰랐다. 네가 직접 이혼한다고 했으니 법보다 무서운 게 무엇인지 내가 이번 기회에 똑똑히 알려주겠어. 앞장서라. 그 새끼 오늘 내가 죽인다. 아빠는 제가 눈앞에서 뺨을 맞고 돌아간 날 밤에 긴급하게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친오빠에게 전화했는데 오빠가 병원에 오면서 큰아빠들과 사촌 오빠들에게 연락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의 깡패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병원에 온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아빠가 깡패 집안인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유언도 제게 친가에 가지 말라는 거였고요. 하지만 아빠는 분명히 죽은 엄마도 제가 남편에게 뺨을 맞은 것을 보면 법보다 무서운 주먹을 쓰라고 했을 거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댁은 제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또 특유의 표독스러운 표정과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뒤에 서 있는 제 가족들을 보고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웃기던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어이 아줌마, 내가 우리 딸을 시댁이라는 곳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게 됐어. 나 우리 딸 얼마나 곱게 키웠는지 알아? 내 새끼가 너랑 네 아들에게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진짜 사지를 찢어버리고 싶어. 당장 네 아들 불러. 아빠는 시어머니 앞으로 가더니 남편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어디 갔던 건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시댁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든든한 제 깡패 가족들을 보더니 사람이 겁에 질린 채로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친오빠는 그런 남편의 앞에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고 지금 사는 집은 제게 조용히 위자료로 넘기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온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아예 하얗게 변하더니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머리채를 잡았던 시어머니와 뺨을 때린 남편이 너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이혼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손을 파리처럼 싹싹 비비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오빠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줬던 비상금과 제가 뺏긴 병원비 등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바로 현금을 찾아와서 제게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쉽게 이혼하고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빠를 모시고 우리 딸과 행복하게 사는 중이에요. 남편과 시댁을 안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딸은 아빠인 남편보다 외할아버지인 우리 아빠가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도 명절에 가끔 보는 사이로 변했어요. 큰아빠들과 사촌오빠들에게도 처음으로 고맙다고 느꼈답니다. 가족이 좋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가 봐요. 서로 경조사 때도 왕래하고 지내자고 다짐했어요.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도 이런 아빠와 저를 이해하겠죠? 아무튼 이제 남편의 돈 얘기는 듣지 않아도 돼요. 행복합니다. 저는 공무원이라 직업 걱정이 없으니 남은 인생을 딸과 우리 아빠, 이 둘을 위해 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사이다 사연으로 속 시원하게 들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하려니 선뜻 말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잘 전할 수 있겠죠. 평생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서도 그렇게 자식만 보고 살아왔는데도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에요. 제 또래 분들이 많은 듯하고 그래서 그나마 좀 공감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그 덕에 여기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어릴 때부터 참 공부를 잘했답니다. 저는 남편이나 특출나게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일반 회사 다니며 각자 맞벌이로 일을 했고 아들들이 공부하고 학원 다닐 때도 딱히 관리를 못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학원 끌고 다니면서 맨날 차로 이동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가르치던데 조금도 도움이 못 되었답니다. 그나마 애들이 보내달라는 학원 정도는 보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회사 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저를 불안하게 했었답니다. 아니, 애들 지금 중학생이라며. 우리 같은 워킹맘들은 애들 진짜 제대로 공부시켜야 해. 그래야 나중에 자식 키워놓고도 할 말이 있는 거야. 왜 학원에 그거밖에 안 보내? 돈 더 들더라도 애들을 좀 더 굴려. 그래야 나중에 뭐라도 되지. 늘상 모였다 하면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고 애들 키우고 뭐 먹이는 것까지 말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주눅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나서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곤 했어요. 특히 큰아들은 공부하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제깍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엄마, 나 아무래도 수학은 과외로 돌려야 할 것 같아.
우리 반 반장애가 팀 짜서 하는 거 있는데 거기 자리가 지금 2명 나왔대. 나 그거 들어가고 싶어. 아무래도 지금 다니는 학원으로는 부족해. 그리고 영어도 내가 이번에 좀 지나보고 다시 말할게. 이렇게 먼저 아들이 공부하면서 자기 계획에 맞게 요청하니 제가 뛰어다니면서 딱히 알아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저 학원비나 착착 내줄 뿐이었고 고등학교 가서 입시 준비를 할 때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더군요. 그랬던 큰아들은 공부 쪽으로 확실히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특출나게 감도 좋고 머리 회전이 빨랐어요. 그러다가 차후에 의대에 들어갔고 연년생인 둘째 녀석은 평범한 4년제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이때 주변에서는 각각 평이 엇갈렸어요. 특히 우리 시댁에선 의대 진입을 한 애가 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하여간 도연이 그 녀석은 진짜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야. 그 녀석이 진짜 나를 쏙 닮았다니까. 안 그러면 이 상황을 대체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지 엄마 아빠는 다 평범한데 말이야. 꼭 좋은 소리를 하시다가도 이렇게 기분을 망쳐놓으시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자식 칭찬이니 저도 기분 나쁠 건 없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가족들끼린 괜찮은데 꼭 남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랑 똑같은 나이의 아들을 둔 신우가 말이에요. 올케는 도연이 의대 보내놓고 진짜 자부심 장난 아니겠다. 맨날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그런데 준현이는 이번에 그냥 4년제 같다며? 준현이는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 지형이랑 비교되니까 말이야.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 정민이는 그런 대로 만족하고 있거든. 뭐 딱히 비교할 형제자매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올케가 가운데서 아들 녀석들 자격지심 안 생기게 잘해줘야겠네. 힘들겠다. 굳이 이런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더라고요. 전 전혀 생각 없었지만 신우이가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서 떠올린 건데 사실 신우이네 아들 정민이는 똑같이 일반 4년제에 갔어요. 그럼 그만인 거지. 굳이 우리 아들들끼리 비교할 게 뭔가요? 아무튼 진짜 별 오지랖을 다 부린다 싶더라고요. 허나 이런 얼토당토하는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 잘 지냈어요. 둘이 완전 분야가 달랐거든요. 둘째 아들은 미대생이기 때문에 형이랑 완전 다른 노선을 가고 있었고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엄마, 나는 일단 군대 갔다 오면 유학도 갈까 생각 중이야. 그렇게 길게는 아니고 여기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둘째 준현이는 말하면서 형이 쭉쭉 달리고 있는 길에는 크게 관심도 없더라고요. 오로지 자기 일, 자기 그림에만 열중이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얘네들은 둘이 꼭 붙어 있으면서 사이가 좋았어요. 그 부분이 저에겐 참 감사한 부분이었고요. 이후로 애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각자 점점 더 다른 갈래로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큰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유학을 다녀온 후 디자인 쪽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저는 애들이 이렇게 크도록 쭉 회사 생활을 했지만 그리 수명이 길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큰아들이 장가갈 무렵까지만 버티고 버티다 그쯤 되어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으니 아들의 혼처가 웬만한 수준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아들이 결혼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했을 때도 꽤 마음이 무거웠고요. 저기 엄마 아빠 한 2년 정도 만나온 친구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 친구도 저랑 또래이기 때문에 결혼을 더 미룰 순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집이 좀 많이 깐깐한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우리 둘은 서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좀 걸려요. 그쯤 되니 의사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또 다른 단면, 그러니까 뭐랄까 부담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의 수입은 꽤 많은 편이었지만 그것 또한 전부 아들의 장래를 위해 써야지 그것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건 딱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가갈 때가 되니 집도 얻어야 하고, 같은 의사라면 그쪽 집 또한 꽤나 공부 많이 시키고 잘 사는 집일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은 절대 잘 사는 축에 속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때 상견례 할 때도 사돈 쪽 반응이 너무 신경 쓰였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얼굴을 마주하니까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감도 공부만 잘한 의사가 아니라 외모도 어쩜 그렇게 예쁜지 정말 우리 아들로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눈에 확 띄었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랑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낭랑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차근차근 소개하는데 다들 인상이 나쁘지 않고 차분하더라고요. 눈에 띄게 막 뭔가 부티가 느껴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어도 품위가 있고 여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사돈 부인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때 인상이 좋아서 그런지 저도 마음이 좀 놓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예진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군도 참 바르고 멋진 청년이더라고요. 좋은 인연이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내 서글서글하게 웃고 계시고 형제자매 인상들도 다 좋은지라 참으로 편안한 자리를 갖고 돌아왔어요. 헌데 좀 이상한 게 있었으니 저는 이때 내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표정이 썩 편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한 둘째가 지 형에게 묻더라고요. 형, 표정이 왜 그래? 사돈 어르신들이면 다 좋은 분 같던데. 뭐 불편한 거 아니지? 너무 긴장해서 체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말 한마디를 안 하던데. 그랬더니 큰아들이 저와 지동생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헛기침하더니 어렵사리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와 둘째 녀석 모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좋은 분들이긴 하지,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말이야. 형님이나 처제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특히 장모님은 진짜 헷갈려.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가끔 무섭다고 해야 하나? 이런 말을 하면서 표정은 여전히 약간 불안한 상태였는데 이 좋은 날 이게 뭔 뚱딴지 같은 반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재차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 됐다고 피곤하다면서 눈을 감는데 이 모습이 그렇게 찝찝하게 우리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이후로 아들은 조금 무리를 하고 저희 역시 무리해서 좋은 지역으로 신혼집을 얻게 되었어요. 며느리 집이 워낙 여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후로 초대해서 갔을 때도 온갖 좋은 가구며 가전들로 쫙 채워놨었고요. 그렇게 큰아들은 장가 가서 여전히 기존 병원에서 자기 부인과 함께 근무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 몇 년이 지나 둘째도 같은 회사에서 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둘째 며느리감도 참 예쁘고 좋은 아이였고 적어도 큰아들 결혼시킬 때보다는 무난하고 편안하게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로 불거진 상황이 제 머리를 너무 아프게 만들었단 거예요. 어쩌면 이때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뭔가에 조짐이 보였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아들만 있는 집에서 가족끼리 문제 있어봤자 뭐 그리 많을까 싶었죠. 우리 넷이서 살아갈 때도 남들 다 사이좋다며 부러워했었고요. 그런데 참 외부에서 들어온 가족들, 그러니까 며느리들 간의 관계는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냥 제 뜻과 같이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둘의 팽팽한 경쟁 구도가 생겨버린 건지 둘이 너무 마찰이 심해지는 바람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나이 차가 2살이었고 어리기도 둘째가 더 어렸어요. 그런데 툭 하면 둘째네가 저에게 와서는 지 형님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진짜 다음 명절부터는 따라오면 안 될까요? 준현 씨도 제 얘기 듣더니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고.
그냥 저보고 어머니께 직접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형님이랑 마주치기 싫어요. 어머니가 못 보셔서 그렇지 은근히 절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저는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고 내가 아는 사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둘째가 괜히 의사인 자기 형님을 질투해서 이간질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적어도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엔 딱히 큰 며느리의 문제점을 못 봤거든요. 글쎄요, 어머니. 지난 어머니 생신 때도 꼭 저보고 그렇게 며느리가 차려드리는 거라며 자기도 그리했었다고 하나하나 다 주문하시는 거예요. 정작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거 시키시지도 않았잖아요. 전 임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생신 못 챙겨드렸고 그 이후로도 아기 낳고 몸조리하느라 힘들어서 그 다음에도 제가 직접 못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왜 형님은 그게 불만이신 걸까요? 듣고 보니 저도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작 큰며느리는 결혼 후 제 생일상을 본인이 직접 차리거나 한 적도 없고 다 같이 밖에서 식사를 했으니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왠지 둘이 더 싸울까 싶어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들을수록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애도 아무래도 형님이 아직 아기가 없어서 저렇게 심술 부리는 걸까요? 저보고 혼자 임신해서 애부터 낳은 게 뭐가 그리 자랑인 거냐고 빈정대시더라고요. 우리 연우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엄마 아빠 결혼도 하기 전에 생겼다는 걸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진짜 형님이랑 마주치면 이런 빈정대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면서 말도 제대로 못 잇고 둘째 며느리가 엄청 서럽게 우는데 이 당시에는 반반 정도로 새겨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화가 나더군요. 둘째 며느리가 좀 감정 표현도 많고 서툰 부분도 많지만 얘가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애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결국 졸지에 우리는 명절에도 따로따로 보게 되었고 그나마 둘째는 죄송해하면서 마음을 좀 놓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둘의 오해가 좀 있었으려니 하고 믿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디까지나 이건 둘째의 이야기 속 모습일 뿐 실제로 큰며느리가 절 대할 때는 아주 사근사근하게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 따라오는 것이 좀 거듭되다 보니까 뭔가 눈치챘는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때 약간 좀 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근데 동선에는 왜 매번 다른 날 온다는 거예요? 혹시 아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시댁의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어른들 시간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동서한테 말해서 좀 제대로 하라고 할게요. 그때 저는 얼른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설득했어요. 아니야. 네 동서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 그냥 놔둬. 나야 뭐 아들들 각자 바쁘고 나도 급할 거 없고 괜찮아. 내 신경은 쓰지 마라. 전 다 좋다고 말한 건데 큰며느리가 이상한 데서 딴지를 걸더라고요. 어머니 근데요. 저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동서가 저나 어머니에게 둘 다 신뢰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2번, 3번 상을 차리셔야 하고 첫날 와서 챙기는 건 또 저 혼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무리야 동서가 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제일 막내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와서 자리를 지켜야죠. 저도 사정 있는데 어머니 생각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때 뭔가 말에 뼈가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하고 큰며느리는 이미 아예 작정하고 말을 하는 듯 보였어요. 저도 더는 말릴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두었고 이후로 둘째 녀석이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지 뭐예요. 엄마, 나 진짜 이해 안 가는데 대체 형수님은 왜 그래? 형수님 알면 알수록 진짜 좀 이상한 사람 같아. 형은 자기 부인이 저러는데도 왜 그냥 놔두는 거야?
아니 글쎄 연우 엄마한테 전화해서 또 되게 뭐라고 막 몰아붙였나 봐. 아랫사람이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다면서 말이야. 에휴, 얼굴은 세상 고상한 척하면서 진짜 보통 가식적이고 뒤로 호박씨 까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처음엔 연우 엄마가 괜히 형수님 싫어하는 줄 알았어. 스피커폰으로 듣는데 진짜 성격 장난 아니시던데? 이 말을 들으니 꽤 충격이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이지 말자고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왜 이렇게 큰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던 걸까요? 이때 마음이 많이 불편했고 차마 큰아들에게는 부담이 될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돌아올 명절에는 어찌해야 할지 대책이 안 서던 판국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것도 큰며느리가 직접 전화해서 말이에요. 어머니, 저기, 저 정말 너무 설레어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축하해주세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3개월이래요. 이 말처럼 큰아들네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집보다 사돈네서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딸 손주들 뿐이라 여러모로 아들이 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들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축하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이 다음 명절에는 자연스레 큰며느리가 오지 않았어요. 몸이 힘들다나요. 그 소식을 듣고 또 둘째네는 얼마나 좋아하던지 이걸 박수 쳐야 할지 어째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와, 그럼 이번에는 형님 안 오시는 거죠? 그럼 저 전날부터 미리 가 있을게요, 어머니. 아니, 우리끼리 어디 2박으로 여행이라도 가요. 저랑 연우 아빠랑 같이 알아볼게요. 확실히 둘째는 지 형님이 그렇게 싫었는지 애기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데 굳이 여행을 알아봐서는 다녀오자 하더라고요. 이런 제안 자체야 고마웠지만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나쁘니 저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을 지내고 또 시간이 지나 드디어 우리도 아들 손주를 보게 되었답니다.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누구나 힘들다지만 큰며느리는 특히나 더 고생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한편으로 이제 큰며느리네도 좀 잠잠해지고 서로 애들 똑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형님 동서간에 잘 지내길 바랐답니다. 큰아들도 어쨌든 여러 시간을 지나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 여러모로 큰 시름을 덜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부탁을 저에게 해오는 거예요. 듣고 처음엔 고민이 됐지만 역시 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은 저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엄마, 그게 이 사람 얼마 안 있으면 복직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도 그걸 일찍 예상하고 있긴 했는데 저기 본인이 부탁하기 미안한지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장모님은 처가 쪽 할머님 돌보시느라 바쁘고 엄마가 좀 와서 승윤이 봐주면 안 되냐고 말이야. 물론 이쪽 일하시는 분들처럼 월급도 드릴 생각이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듣자마자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이 이야기하는 사이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둘째네야 지들이 알아서 키우고 있고 며느리는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둘째 아들이 혼자 벌어서 보태고 하느라 좀 버거워하긴 해요. 그런 반면 큰며느리는 전문직이다 보니 일을 놓을 수가 없고 아무리 친정이 잘 산다고 하지만 엄연히 지들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젊은 애들 둘이서 잘 살아가게 하려면 제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른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가서 봐주면 되는 거야? 엄마도 건강 상태가 별로 좋은 건 아니야. 빈혈도 심하고. 그래도 너네가 그렇게 부탁하면 들어줘야지. 돈은 얼마나 줄 건데? 이렇게 저는 끝에 농담 삼아 물어봤죠. 그런데 글쎄 여기서 아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 화들짝 놀라서 말이 안 나왔고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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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그게 요즘 알아보니까 집에서 상주하면서 애기 봐주는 분들은 거의 300이 넘던데? 이 사람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더라고. 더 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은 300으로 의견을 봤어, 엄마. 괜찮겠어?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놀랍던지 저는 전혀 그 정도 금액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끼케야 200 정도려나? 그것도 어떻게 깎아서 말하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얘 도연아, 일해서 돈 벌려고 애를 떼놓고 나가는 거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써? 아우, 나는 그렇게는 안 받아. 아니, 됐어. 그냥 됐고 딱 반으로 잘라서 150만 줘. 아우, 아니, 그것도 많다. 100만 원만 줘. 엄마가 뭐 지금 돈이 아쉬워서 그러니? 니네 돈 그렇게 쓰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은 계속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엄마, 주변에 여기 동료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 나도 집에 와서 애기 같이 가끔씩 보고 있지만 그 정도는 받아야 돼. 젊은 나도 예진이도 둘 다 힘들어서 골병 들 것 같아. 그런데 엄마는 더 힘들지. 그냥 그렇게 받아. 하지만 저도 한사코 깎고 또 깎아 200으로 맞췄어요. 아들 말 맞다나 제 주변도 손자 손녀 봐주다가 골병 든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얼마는 저금해서 나중에 자식들 필요할 때 쓰고 얼마는 내 용돈이나 건강 관련해서 쓰겠다는 생각으로 분배를 해두었어요. 이후로 저는 큰아들네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그래도 주말에는 제가 오니까 그럭저럭 상황을 봐주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저보고 애기 봐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당신이 가서 봐주려고 해? 큰애도 그렇지. 돈도 많으면서 도우미를 쓰던가. 왜 지 시어미를 불러? 당신 거기 가서 뭐 애를 편히 봐줄 것 같아? 나중에 골병 들어 힘들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도연이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평소에 뭐 얼마나 제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대뜸 이렇게 말하면 반대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시기가 길지 않을 거라고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손주를 봐주게 되었는데 얘가 참 초반에 잠자리를 잘 못 가리는 건지 아니면 저도 애를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3, 4개월간은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울고 자지러지는 애를 안고 아들네 부부 깰까 싶어 계속 안고 서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가 진짜 몸이 나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는 다시 복직해서 일하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고 백화점에서 화장품 같은 걸 또 부수적으로 사다가 선물을 또 하더군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래요. 정말 감사해요. 이건 용돈 외에 드리는 거니까 편히 쓰세요. 그러면서 계속 저 때문에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또 그만둘 수도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도 그냥 포기하고 내 손주 내가 보는 거니까 참자는 생각을 했죠. 아들은 어째 더 정신없고 바빠 보이고 집에서 얼굴 볼 시간이 정말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가 사돈댁과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돈이 생각보다 꽤 많이 찾아오시더군요. 초반에는 저에게 고생이 많네 뭐네 하면서 간식도 사오시고 애기 재운 사이 같이 차도 마시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뭐랄까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상견례 때와 결혼식 이후로 마주할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마주하게 되니 이전에 아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장모님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가식적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진짜 피곤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저도 점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갈수록 자주 보는 사돈인 제가 편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왠지 모르게 며느리에게 느꼈던 쎄한 부분을 그 엄마인 사돈에게도 똑같이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더해 뭔가 저를 무시하듯 느껴지는 말투가 있었어요.
사돈도 아시겠지만 우리 예진이 말고 위에 오빠며 밑에 여동생 모두 이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돈 자리 관리하는 거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그나마 예진이가 제일 허들이 낮은 곳으로 시집가서 그런가? 얘는 제가 힘쓸 일이 좀 덜하지만요. 아 참, 사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나가서 대접할게요. 여기서 뭔가 느끼신 분들 있겠지만 은연중에 우리 집이 허들이 낮다, 관문이 낮다는 식으로 말을 쓱 하더니 제가 기분이 나쁘려는 찰나에 금방 딴 데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 있죠. 저도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의도를 눈치를 못 채겠어요. 그래도 그냥 일단은 꾹 참고 못 이기는 척, 모른 척하고 식사 자리를 하고 나왔어요. 다음에는 절대 엮이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사돈이 또 손주 보겠다며 놀러왔더군요. 이젠 제가 아주 편해진 건지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사돈, 그러고 보니 나 오늘 커피를 못 마셨네. 저 블랙으로 해서 한 잔 좀 주세요. 아, 그리고 어디 보자. 승윤이 저도 좀 안아볼게요. 이리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 녀석. 쭈까쭈까. 아유, 많이 컸어요. 우리 애기. 할미 왔어요. 아니, 근데 사돈. 이거 애기 너무 꽁꽁 싸놓은 거 아니에요? 답답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무슨 가정부대하듯 하는데 사실 제 역할이 그닥 여기서 틀린 건 아니니까 또 크게 반박할 말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좋은 얼굴로 맞이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글쎄 여기서 사돈이 제 자존심을 완전 건드려서 와장창 깨는 말을 해버렸지 뭐예요. 이때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 사돈. 내가 저번에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쓱 보긴 했는데 그게 어디 갔지? 아, 맞다, 저거. 저기 있네. 아니, 저 가방 말이에요. 저거 솔직히 짝퉁이잖아. 그쵸? 아이, 참, 사돈. 우리 나이 되어서 이렇게 로고 큰 걸 가짜로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욕해요. 우리 나이에는 명품 티 팍팍 나고 알기 쉬운 걸 들고 다녀야죠. 게다가 이렇게 생 가짜일 거면 안 든 것만도 못하지. 이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나 이것만 다 마시고 같이 백화점 가요. 네? 같이 가십시다. 이러면서 생전 전 별 생각 없이 잘 들고 다녔던 가방을 가리키며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전 브랜드 같은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주섬주섬 누가 주면 주는 대로 싸고 튼튼해 보이면 그냥 들고 다녔거든요. 괜히 사돈의 말에 내가 무슨 저 가방을 들고 다닌 게 죄인이 된 것 같고 눈치 보이고 주눅 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끝끝내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아기띠를 들쳐매고서는 저보고 백화점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때 같이 나가긴 했는데 명품 매장이라는 곳도 처음 가보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기분 좋게 온 게 아니라서 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매장에서도 너무 절 무시하듯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직원들도 웃음을 참고 저를 훑어보고 말이에요. 저기 있지. 맞아. 그 라인으로 좀 꺼내주세요. 아, 어디 보자. 아니, 있잖아. 이쪽이 우리 사돈이거든? 글쎄 이 모델을 말이야. 짝퉁으로 들고 다니더라니까. 어디 가서 우리 사돈이라고 말도 못하겠어 내가 진짜. 아유, 정말 못 말려 우리 사돈. 이렇게 귀여운 구석이 있다니까요. 아이, 사돈. 표정 그러고 있지 말고 이리 와봐요. 승윤이 내가 안고 있을 테니까 가방 한번 들어봐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손짓하는데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따라가서 아니라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얼굴은 잔뜩 굳어서 억지로 뻣뻣한 몸으로 가방을 들었어요. 그러곤 제가 뭐라 말을 하려는데도 뚝 잘라버리니 곧장 직원에게 말하더라고요. 보기 좋네. 자, 이걸로 주세요. 여기 카드 받아요. 그러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후로 집에 오는 내내 저는 차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사돈 혼자 실컷 있는 대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는 말을 듣고 전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온 다음 며느리를 통해 다시 가방을 돌려줬어요. 제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어미 앞에서 자식 모욕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나요? 사돈, 내가 진즉 모시고 가서 가방 하나 사드릴 걸 그랬어. 윤서방도 말이야. 자기 엄마가 그런 가방 들고 다니면 명색이 의사인데 얼마나 창피하겠어. 엄마가 그런 것쯤은 아들 면을 생각해서 잘 채비를 했어야지. 사실 뭐 근데 그게 그렇게 무리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윤서방도 딱히 센스는 없더라고. 공부만 주구장창 해온 셈이라 그쪽에 센스가 있겠어. 처음 인사 왔을 때 되게 꾸질꾸질했는데 내가 예진이 야단쳐서 지 서방 옷 다시 해입히고 사람 만들어놨거든. 진짜 이 옆편 내가 보자니까 끝에 가서는 결국 제 아들 흉을 보는 거 아니냐고요. 옷이며 뭐며 고급스러운 거 걸칠 줄 모르고 센스 없는 게 뭐 죄라도 되는 건가요? 이때 억지로 가방을 챙겨 집까지 올려주는 바람이 그대로 왔지만 그날 내내 얼마나 부글부글 속이 끓던지 저녁 늦게 들어온 며느리에게 다시 가방을 안겨줬어요. 예, 승윤 엄마야. 이거 엄마 다시 갖다 드려.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당황해 있고 자기 엄마와 통화하는 듯 하더군요. 그랬더니 사돈이 저에게 다시 전화하는데 전 끝까지 안 받았어요. 그리고 못 참고 결국 엄한 며느리에게 화를 냈고요. 예, 사돈이 이런 비싼 가방 사준 거 고맙게 생각은 해. 그런데 나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본다. 내가 사돈에게 뭘 그렇게 예의 없게 했고 잘못했길래 내 면전에서 내 아들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하는데 참아야겠니? 이 가방이 그 값이라면 나는 안 받는다. 너도 네 자식이 있어서 알잖아. 그리고 승윤이 보는데 집중 안 되니까 사돈이 정 애기 보고 싶다고 하시면 주말마다 네가 승윤이 데리고 네 친정 가려무나. 솔직히 사돈 얼굴 자주 보기 불편하다. 하여간 큰며느리는 어찌되었건 자기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다 보니 듣는 내내 표정이 점점 나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손주는 완전 저와 적응했고 자기도 제가 없으면 일하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 사돈은 정말 이 집에 드나들지 않았고 저에게 직접적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니 아주 당연한 수순으로 큰며느리와 제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가 생겼죠. 솔직히 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두와 잘 지내기는 힘든 상황이고 저도 웬만하면 다 감당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후로는 은근히 쌩쌩거리게 찬바람 돋는 말투로 답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사돈이 안 보이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헌데 제 딴에는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암초가 저를 못살게 굴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이 환경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로 저와 같이 살고 있던 큰며느리였어요. 자기 엄마가 뭐라고 저에 대해 욕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엄마에 대한 처사가 기분 나빴던 건지 점점 저한테 무리하고 선을 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아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지만 며느리는 제가 밖에서 듣든 말든 안방에서 제 남편에게 마구 짜증을 냈어요. 이러니 완전 좌불안석도 아니고 맘 편히 아들 내에 머무를 수도 없겠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도 못 참겠던지 벌컥 화를 냈는데 큰며느리는 대체 왜 그러는지 막 통곡을 하고 말이에요. 예진아, 그만 좀 해. 그게 그렇게 짜증낼 일이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둘 다 잘해보자고 이렇게 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리고 밖에 우리 어머니도 계시잖아. 승윤이도 있고. 그럼 좀 자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며느리는 밖에 있는 저보고도 들으라는 듯 날카롭게 지 서방에게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그러니 참다 못한 아들이 저렇게 터진 거였고요. 일단은 좀 더 있어보자
상황이 어찌 흘러가나 보자 이런 식으로 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대체 이놈의 며느리는 제가 뭘 더 어떻게 하길 바랐던 걸까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면서 꼭 지 엄마가 저에게 하던 짓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에 시집살이를 며느리한테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 승윤이 자나 봐요. 조심해서 들어가야겠다. 저기 어머니, 혹시 밥 뭐 먹다 남은 거 없을까요? 아, 저 배고픈데. 간단하게 먹고 싶은데 뭐 없나요? 이러면서 지가 차려 먹을 밥도 어느새 저에게 아주 자연스레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 아들도 딱히 차려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먹도록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한창 종일 동안 손주와 씨름하고 좋지도 않은 몸에 손목도 안 좋은데 목욕을 하고 겨우 재웠던 날이었어요. 저도 제대로 뭐 하나 먹지 못하고 거의 기지맥진해 있는데 오자마자 저렇게 밥을 찾더라고요. 너무 피곤한지라 할 말을 했는데 아예 대놓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군요. 저기 된장찌개랑 장조림 좀 있을 거야. 밥도 있고 네가 좀 차려서 먹겠니? 나도 점심 이후로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어. 승윤이 녀석이 오늘따라 얼마나 보채던지. 소아과까지 다녀오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네가 차려 먹어라. 이랬더니 며느리는 눈썹을 한번 치켜뜨더니 무척 건방지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밖에서 먹고 올 걸 그랬나. 너무 피곤한데. 이러면서 말이에요. 저는 점점 이 집에 있는 게 갑갑하고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둘째는 절대 형님네는 가지 않겠다며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잠깐 들러서 얼굴 보겠다고 하고요. 어머니, 형님네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어머니도 지내보셨으니 느낌 오지 않으세요? 제가 형님에 대해 한 말이 정말 조금의 과장도 없다는걸요. 아마 어머니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뜸 며느리 험담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대충 얘기를 무마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갈수록 큰 며느리의 폭주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달 말이 되어 저에게 용돈을 주는 날이 되었는데요. 진짜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고 불쾌하네요. 제가 자기네 엄마였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 어머니. 아, 맞다. 오늘이죠. 용돈 드리는 날이요. 제가 봉투에 돈을 넣어놨는데 저기 너무 정신이 없고 오늘 바빴거든요. 200만 원 중에 180만 원밖에 못 찾았어요. 깜빡하고 딴 생각하다가 다 못 뽑았지 뭐예요. 나머지 20만 원은 백화점 상품권 남은 게 마침 있어서 이걸로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도 금액은 맞춰드렸으니까 괜찮으시죠? 이게 어찌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엄연히 돈을 맞춰준 거니까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백화점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 지엄마처럼 자주 왔다 갔다 한다 해도 그렇지. 어디 어른이 자기 집에서 밤낮으로 머무르면서 애를 봐준 수고비를 주는데 주는 방법도 자기 편한 대로 주나요? 처음부터 그 용돈 크게 바란 것도 아니었고 원래 더 준다는 것도 줄여서 받겠다고 했는데 왠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저보고 알아서 바꿔 쓰라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뭔지요. 이때 한마디 하려다가 이상 며느리와 감정이 상하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잠도 안 오고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는 한마디 했어요. 맹색 후 며느리에 대해 제가 뒷말을 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죠. 아들은 듣고 무척 화가 났는지 얼굴을 실룩이며 자제가 안 되는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끝내 입을 여는데 듣고 너무 놀라서 순간 움찔했어요. 와, 진짜 예진이 얘 미쳤네. 엄마한테 그렇게 돈을 줬다는 거야? 엄마. 나 진짜 어떡하지? 살면 살수록 진짜 얘랑 사는 거 너무 지치고 짜증나는데. 나 몇 번이나 생각했던 건데 이혼하면 안 될까? 이때 어찌나 후회됐는지. 며느리 태도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뇨.
전 이런 상황을 바라진 않았어요. 내가 쓸데없이 괜한 말을 얹어서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 건데 괜히 부모 일까지 껴서 근심이 생겼다 싶었어요. 이때 계속 아들을 달래며 엄마 잘못도 있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어르고 수습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때 진땀 빼며 아들을 설득했던 것을 다시 다 뒤엎고 싶은 일을 겪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서 당장 네 부인과 이혼하라고 난리칠 정도로 말이에요. 상황은 바로 우리 손주로 인해 벌어졌던 일인데요. 평소 자기 애는 맨날 잠든 얼굴만 보던 며느리가 그날따라 일찍 들어왔어요. 자기 일도 바쁘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날은 시간을 낸 건지 뭔지 제 아들 깨어있을 때 왔더군요. 손주 키워본 할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기들이 크면 클수록 점점 움직임이 많아지는 데다가 내 몸은 갈수록 쇠하고 있으니 점점 이 반경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툭하면 굴러다니고 조용하면 사고치는 녀석이라 매번 마음을 졸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날 제 엄마가 일찍 들어오기로 했던 그날에 손주에게 사고가 난 거예요. 엄청 크게 사고를 입은 건 아니고 집에서 장난감 밀고 놀다가 그만 소파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이마도 받고 소파 앞에 둔 테이블에 무릎과 정강이를 세게 부딪힌 거예요. 이때 며느리는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빨래를 걷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순간 저와 며느리는 동시에 소리를 질렀고 손주가 그렇게 넘어가서 다치는 과정을 눈으로 함께 보게 된 거고요. 하지만 그 순간 누가 뛰어가 막을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거리도 저보다는 며느리가 더 거실 가까이에 있었죠. 손주는 직후 즉시 앙앙 울어대며 째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길로 저와 며느리는 뛰어가 얼른 상태를 봤어요. 보아하니 정강이도 멍들고 무릎도 찍힌 건지 살갗이 살짝 까져서는 이마도 자국났더라고요. 원래 제가 늘 손주 옆에 붙어있긴 하지만 그날따라 빨래도 많고 지 엄마도 있으니 얼른 걷어내던 중이었어요. 넘어지자마자 지 할미부터 찾는 손주를 얼른 안아올려 저도 속상한 마음에 달래려고 하는데 일순간 공기를 찢는 듯한 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어머니, 애 하나 보는 것도 이렇게 엉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애가 아주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이 말을 한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고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손주를 낚아채듯 안아서 부들거리며 절 노려보더라고요. 손주는 지 엄마보다 제품이 익숙해서 그런지 제 쪽으로 팔을 벌리고 앙앙 우는데 그런 것도 보지 않고 저에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너무 얼떨떨하고 황당한 순간이었기에 진정하고 다시 말을 했어요. 예, 너랑 나랑 같이 보고 있었잖니.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그렇게 화내는 게 어딨니? 일단 승윤이 울잖아. 얼른 나한테 보내줘라. 이러면서 제가 다시 안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며느리는 아주 눈에 불이 활활 끓어오르는 상태로 제 어깨를 밀치더니 다시 빼앗아 안는 거예요. 애가 다리를 파닥거리는데도 말이에요. 애도 멀쩡히 못 보시면서 뭘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 이 집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온 정신이 어디 잠깐 나가기라도 한 듯 너무 당황스러워 멍청하게 며느리를 봤어요. 이런 괴성도 어이없지만 정말 누가 봐도 선명하게 며느리는 저를 제 어깨를 아주 세게 지 팔로 밀면서 애를 빼앗아 갔거든요. 손주 앞에서 그럼 안 되는데 저도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너 지금 날 밀친 거니?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도 며느리 팔뚝을 찰싹 쳤어요. 제 아들들도 손대가며 키워본 적 없는데 자식 버린 며느리에게 어깨를 얻어맞고도 이런 취급받고 있으니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멍청한 것 같아 저도 거의 방어적으로 친 거예요. 그런데 글쎄 이후로 어떻게 했는 줄 아시나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밀쳤어요? 어머니야말로 왜 절 때리세요? 지금 치신 거예요? 뭐 저랑 지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세게 제 어깨를 아예 작정하고 확 미는데 방심하고 있던 저는 그대로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어요. 허나 문제는 이때 아들이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소란의 아들도 뛰어왔고 아들은 손주가 넘어지고 우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지 방에서 자다가 잠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지 엄마와 부인이 밀치고 엎치고 넘어가는 모양새까지 다 봤던 거고요. 야, 예진아, 너 제정신이야? 너 진짜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너 진짜 혼내볼래? 허둥지둥 일어나려는 제 뒤에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웬만하면 둘이 싸우는 험악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아 그간 참았건만 저도 이 정도의 바보 취급을 당하니 과연 참는 게 능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순간에도 한마디도 짓지 않고 빽빽 지르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어머니 편 드는 거야? 진짜 웃긴다. 자기 어머니만 보이고 부인이 얻어맞는 건 억지로 눈 감고 안 보는 거야, 뭐야?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누가 먼저 시작했냐고! 이 말에 아들은 전에 없이 이렇게까지 애가 화가 많고 피로감이 심했는지 싶을 정도로 또 고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말 똑바로 해. 장난하냐? 네가 먼저 어머니 밀치는 거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초등학생들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야? 너 내가 장인어른한테 이따위로 들이받으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진짜 제대로 판 한번 짜봐? 이러면서 점점 분위기가 사나워지고 급기야 며느리는 저 말엔 또 할 말이 없는지 울면서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저도 그 모양새를 보니 내가 진짜 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난 진짜 억울해. 억울하다고. 당신이 뭘 알아? 나 이제 더 이상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엄마도 못 오게 내쫓고 우리 승윤이도 저 모양으로 다치고 난 그거 갖고 말도 못하게 입까지 막아버리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하나만 보고 결혼한 나한테 어떻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래? 머리가 핑하고 돌면서 눈앞이 다 하얗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어나 몸을 틀어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간 여기서 이것저것 놓고 살았던 내 옷가지나 짐들, 칫솔까지도 전부 캐리어에 담았고 그러는 사이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집에 왔지? 저기 나 좀 데리러 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저기 내가 여기까지 나가 있을게. 왜 갑자기 주말도 아닌데 오냐며 몸이 어디 안 좋냐는 남편 말에 대답도 않고 그 길로 저는 대강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 한가운데 여전히 상처도 치료 못한 채 울고 있는 손주를 보니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그 사이를 뚫고 가 또 손주를 안아들고 뭘 할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 자식인데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싶어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왔고요. 그렇게 말없이 돌아오는 차 안에선 피곤하다며 내내 눈을 감고 있었고 집에 들어와서도 씻지 못한 채 멍하니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2-3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아들이 집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닌 손주와 함께 말이에요. 너무 놀라서 왜 나왔냐고 물으니 아들은 제 눈도 안 쳐다보고 불편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없으니 알겠어. 승윤이 말이야. 지 엄마는 찾지도 않아. 할머니만 찾아. 그걸로 알겠더라. 예진이 쟤는 엄마 될 자격도 뭣도 없어. 그리고 다 떠나서 엄마한테 한 거. 나 그거 도저히 용서 못해. 엄마 괜찮다는 말도 하지 마. 그 말은 더 못 참으니까.
나 쟤랑 이혼할 거고 직장도 옮길 거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줘. 결국 이렇게 올 것이 와버렸어요. 적어도 모르면 몰랐지. 눈으로 본 이상 안 그래도 서로 쌓인 게 많고 갑갑해 죽겠는데 이것으로 끝날 계기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아들에게 더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손주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지만 지 아빠도 지 엄마를 감당 못하겠다고 하고 저 역시 이대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로 살 자신이 도무지 안 생기는데 어떡하겠어요. 이후 며느리는 지 엄마와 함께 편을 먹고선 저에게 전화했고 그걸 아들이 낚아채서 받았어요. 어디 애를 데리고 나가냐고 뭐 이러저러한 걸로 인해 고소를 할 거고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라고 계속 말을 했나 봐요. 하지만 아들 역시 물러서지 않고 정말 생판 모르는 남에게 말하듯 무섭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예진이 바꾸세요. 아, 싫으시다고요? 그럼 어쩌실래요? 장모님 모르시나 본데 예진이는 알걸요? 우리 집 홈 CCTV 달아놨다는 거요. 승윤이 조리원에서 오면서부터 제가 설치했고 그걸 예진이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제가 다시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거기서 예진이가 저희 어머니 밀치고 마지막에 또 밀어서 저희 어머니 넘어가시는 거.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시 화나는데요. 아무튼 다 남아있어요. 뭐 필요하면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조작이라고 우겨보실래요? 그러더니 저쪽에서 조용했던지 아들도 한참 침묵을 유지하다 다시 말하더라고요. 좌우지간 증거가 저한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전 절대로 만만하게 대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 각오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어줍잖게 형님이나 장인어른 끌고 들어와서 판 더 키우시겠다면 저는 두 분 각 병원에도 퍼뜨릴까고 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장모님. 괜히 여기 껴서 딸 편든답시고 더 망치지 마세요. 아셨죠? 아들이 그간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던 건지 저에게도 자기가 알게 모르게 처가에 당한 게 많다는데 저렇게 말할 정도면 대체 뭐가 있길래 그랬는지 물어보기도 겁나고 머리가 아프더군요. 일단은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혼은 계속 얘기 중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손주가 우리 집으로 와서 있는 중에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잘 있는다는 거예요. 며느리 생각하면 아직도 골이 울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나름 어려움 없이 키웠던 아들이 이혼을 한다는 사실이 참 여러모로 저를 힘들게 해요. 그래도 이혼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결정을 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런 의미에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건 간에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제가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것 때문에 폭행과 조목조목 따져서 다 받고 아예 다 밀어버릴 생각이라는데 저는 그냥 놔두고 자기 인생만 신경 써주었으면 하네요. 뭐 며느리만 놓고 봤을 때 정말 힘도 없고 무시해도 되는 할망구 취급해버린 게 너무 느껴져 여전히 분이 나긴 하지만요. 사실 이 상황까지는 저희 남편과 둘째 아들은 모르고 있어요. 더 이상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